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재판부는 선포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혼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 행위가 맞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들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자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이 맨발 걷기 특화도시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예천군 보건소 안남기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이 잘못된 불법계엄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첫 번째 의미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법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게 이제 104명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손해배상 10만 원씩 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불안에 떨었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충격받는 사람들의 소송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 결국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그다음에 피해를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판결보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번 소송이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란 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가 예전엔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말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적극적으로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개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일단. 네. 왜냐면 국무위원들을 11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국무회의가 소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소집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한 포고문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 포고령. 네. 그 포고령과 그다음에 발표문까지도 미리 본 게 아닌가. 어허.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본인이 뭐 그 CCTV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하고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다 장관들이 나가고 본인이 남아서 나머지 서류들을 챙기는 모습이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증거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 포고령 비상계엄의 1호 포고령 관련해서 사후에 서명을 했다.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상계엄을 인지를 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또 국무위원들 소집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는 자기는 미리 몰랐고 그 다음에 말렸다고 했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위증도 되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마 판단 또는 처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 게 아닌가 압수수색을 통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거든요. 일단 네. 뭐 진술 거부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던데요.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제 위증이에요.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서류를 본 적도 없다. 멀리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좀 떨어진 곳에 테이블 위에 단전 단수라고 쓰여있는 문서는 봤지만 네. 실제 그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준 거를 본인이 받았고 그걸 챙겨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자기는 그걸 받은 적 없고 멀리 그냥 책상 위에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만 멀리서 봤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실제 본인이 직접 받았고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이 밤 12시에 전화를 해서 단전 단수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 이게 이제 소방청장의 증언이에요. 이 부분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은 그 지시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받지도 않았다고 그랬는데 CCTV에는 서류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 소방청장도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부인하고 있고 헌재에서 잘못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 자택과 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번 네. 압수수색의 목적은 뭔가요? 1차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후원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예요. 네. 후원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20여 곳 정도의 후원 업체들이 있는데 어허. 김건희 씨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으면서 열었던 여러 전시회 또 이런 부분에 후원했던 사람들 네. 여기에 대한 후원금이 불법성이 있냐 없냐 뇌물성이 있냐 없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조사는 2023년도에 이미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전시회를 여는 것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뭔가 반대급부, 그러니까 뭔가 뇌물성으로 주고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요 수사예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번 특검이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다른 검찰로부터 뭐 조사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뭐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과정에서 뇌물성으로 후원금이 전달된 게 아닌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코바나 콘텐츠하고
김건희 씨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소환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됐습니다. 이 사람이 통일교 쪽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넨 샤넬백을 신발로 바꾼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일교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 네. 정도로 크게 나누어지는, 첫째는 YTN 인수 문제, 두 번째는 취임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ODA라고 해서 국제 원조,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네. 지역에 원조를 해주는 거. 왜냐면 당시에 통일교에서 캄보디아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통일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건 이제 백이 2천만 원 상당의 백, 그다음에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이 건네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통로가 이제 말씀하신 유모 행정관 유정욱 씨인가요? 그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언제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 어떤 루트로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바꾸게 됐는지 이런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전성배 씨가 그걸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서 전 간부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 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뇌물성 물건이 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어떤 뭐 명품 백이라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통해서 노비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정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일단 김건희 씨는 다음 달 6일로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조사일 사이에 3, 4일 휴식을 보장하고 모든 조사는 오후 6시까지만 해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더라고요. 일단은 김건희 씨가 네. 출석을 하긴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출석을 안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어허.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특검은 안 받아줄 거거든요. 특검이 이미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뭐 네. 똑같은 피의자로 와서 조사를 마치고 아니 조사받으러 걸 가는 사람이 몇 시까지만 조사를 해달라 이런 사안 한 번 부를 때 한 가지 사안에서만 조사를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느 피의자가 범죄 피의자가 출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하고 그걸 들어주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특검도 마찬가지고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게 하고 검찰이 특검이 안 받아주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특검이 우리 의견을 전혀 안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출석할 수 없다. 이러면서 출석을 거부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서 반드시 출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건강상 이유를 대든 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또는 특검이 변호인들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든 그런 이유를 통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나저나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발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정돼 있었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된 상황일까요? 그 재무장관이 돈이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사정으로 취소를 했어요. 네.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전에 이메일로 회담이 어렵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회담을 연기하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거죠. 네. 대단히 그 결례죠. 저는 그렇죠.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무수장들이잖아요. 재무수장들이 만나서 이 대화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죠. 무례하고 네. 저는 이제 이게 트럼프식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들이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정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 예의 없고 막무가내고 자기들 주장만 하잖아요. 상대방 의견을 듣지도 않고 수용도 안 하고 그걸 자기는 협상을 잘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야말로 무례한 행동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참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그래도 또다시 회의 일정 잡고 또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은 2+2 회담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제 완성된 마지막 회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실무 차원에서는 지금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2+2는 이걸 빅딜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2+2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얽히고 설킨 것을 밑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이걸 이제 빅딜을 해서 한꺼번에 문제를 확 푸는 그런 역할을 2+2 회담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곧 이제 다시 좀 일정을 잡고 또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압박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다음 주 목요일이죠. 7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역시 이제 외교장관들 회담에서는 뭐 물론 관세 문제가 함께 거론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함께 다 동원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산업부 장관도 미국 가서 하죠. 그다음에 안보실장도 미국 가서 협상하죠. 네. 자기 파트너들과 함께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산업장관, 우리 이제 안보실장은 미국에 있는 카운터 파트너, 그리고 우리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재무장관, 또 외교장관은 외교.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루트들을 통해서 관세 협상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교장관도 사실은 만나서 외교적 문제를 이걸 좀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미국이 압박이 크니까 그 압박을 풀어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교적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저는 이제 물론 언론에는 그런 보도가 안 나오고 있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일부가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교 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서 네. 북미 관계가 잘 개선이 되고 트럼프는 그걸 업적으로 내세울 거거든요. 노벨 평화상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어쨌든 관세 협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그 부처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를 찾아가서 계속 협상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관세 협상에서 좋은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협상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개방해야 관세를 낮춰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세 협상을 한 걸 보면 쌀 수입 개방이라던가 또 소고기 개방 같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방위비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 개방을 해야겠죠, 결국. 이제 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할 거냐가 중요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쌀 개방을 하겠다고 우리는 조금 그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농민단체 반발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을 하되 그 수입을 하는 농산물은 사료용으로나 동물 복지용으로 쓰는 거고 일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는 약간 좀 거부할 것 같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쌀을 개방하는 걸 대신 농산품 중에 공업용으로나 아니면 동물용으로 쓰여지는 사료용으로 쓰여지는 그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안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가 강점의 부분이 있어요. 조선업, 그다음에 반도체 이 두 부분은 미국보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도 그렇지만 조선업이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부가 좀 도움을 주면 미국의 조선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도 함께 투자하고 우리 정부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투자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주고받고 형식으로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는 8월 1일입니다. 관세 협상 어떻게 타결될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인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현재 판세로만 보면 물론 이제 만개 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 판세로만 보면. 그러나 이제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8월 2일 날 이제 전당대회 마지막 이제 거기서 다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 그리고 수도권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 두 번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숫자로 보면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기는 사람 유리해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기서 누가 이제 승부를 가져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네. 이 기간 동안 역전될 수도 있고 또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는 조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혼전적이다. 혼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인데요. 더 복잡해 네. 보입니다.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왜 네.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출마한 사람도 보면 물론 뭐 탄핵에 찬성한 분도 계시지만 김문수 후보나 뭐 장동혁 후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보면.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떠안아야 돼요. 현재 당의 주류는 친윤입니다. 그 친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이 전환기 씨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극우화되는 여러 모습을 바꿀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이기 때문에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네. 책임 그게 만약 패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럼 지도부터 사퇴해야 돼요. 책임을 그렇죠. 지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대표를 맡아 그걸 한들 본인이 나중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돌아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거고 차라리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때 재건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색깔의 당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22일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 2일입니다.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9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의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천군은 흙길 맨발 걷기에 주목해 군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천군 보건소 안남기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예천군 보건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맨발 걷기라는 특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예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뚜벅이라는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네. 사실 걷기라는 것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또 다른 운동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루 10,000보 정도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맨발로 걷게 되면 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맨발로 걸어보자 해서 예천군에서는 맨발 걷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다들 알긴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예, 먼저 혈액순환 촉진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퉁불퉁한 땅을 맨발로 걷게 되면은 발바닥이 자극이 되면서 지압 효과가 생기는데요. 네. 신경이나 림프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신순환이 좋아지면서 운동 효과도 높아져서 비만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맨발로 걸을 때는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다리 근육이 더 미세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하지 근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움직임과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경학적인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지압 효과로 이러한 자극이 뇌에 전달이 되면은 신경계 활성화를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감소나 또 집중력 향상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혈액순환 촉진 효과, 근골격계 강화 효과에 신경학적 효능도 있다고 정말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맨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이나 또 유리 조각에 발을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심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신발이 없으면 쿠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걸을 때 충격이 몸으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네. 특히 그 발목이나 무릎에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자세로 잘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해서 예천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예천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에 최적화된 도시 환경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천읍 남본리 개심사지 역사공원에는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을 하였고요. 네. 바로 옆 폐철도 부지에는 옛 기찻길이라는 이름으로 맨발 산책로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한천체육공원 장미 터널 구간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옛 기찻길은 야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허. 네,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맨발로 산책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천군이 주민들 건강에 정말 진심으로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맨발 걷기 외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예천군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서 대상 포진과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지난 6월에는 최신형 골밀도 검사 장비도 갖추었습니다. 우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기존에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하던 것을 지난 6월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임신부 100일의 무료 접종도 임신부만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임신부와 가족 2명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7월부터는 최신형 골밀도 검사 장비로 어르신들 뼈 건강까지 챙겨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날이 더워지면 네.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나 네. 이 중장년층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네. 6개월 이상 예천에 거주하신 5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신분증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예천군으로 전입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6개월 후에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 이상 예천에 거주한 5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고 방문할 때 꼭 신분증 챙겨야 하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요. 이건 어떤 백신인가요? 네, 우리 예천군에서 제공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높은 약독화 생백신인데요. 네. 1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회 무료 접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0일의 예방접종 얘기도 좀 해볼게요. 도청 신도시에 네. 젊은 부부 정말 많잖아요. 임신부 예방접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예천군의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 가족관계 증명서,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일의 예방접종은 필수로 꼭 맞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네. 신생아가 면역력이 약해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데요. 어허. 엄마와 가족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은 꼭 접종하실 것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천군 보건소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해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임신부들이 100일의 접종 받으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임신부들은 예천군 보건소에서 100일의 예방접종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신 골밀도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네. 이 골밀도 검사 이게 정확히 어떤 검사인가요? 네, 골밀도 검사는 진단용 X선을 이용을 해서 요추와 대퇴부 골밀도를 측정해서 뼈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네.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고요. 골절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검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 중입니다. 검사 후에는 처방, 상담, 그리고 낙상 예방 수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골다공증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골밀도 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골밀도 검사는 주로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후가 권장되지만은 네. 50대가 되면은 골밀도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조기 검사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폐경기 전의 여성이나 과도한 음주 또 흡연자 그리고 가정력이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골밀도 검사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천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건강사업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예천군 보건소는 국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 국민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무더위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보건소 안남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내년 6월 3일에 있을 경북도지사 선거 살펴봤는데요. 오늘 정치 TMI 어떤 선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경북 북부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죠. 9곳의 시장 군수 선거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북부 지역 단체장 선거의 중요한 좀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건가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경북 지역은 95년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즉 이 보수 정당의 강세가 지속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북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이 보수 정당 공천이 꼭 당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은 시군 지역 모두 농촌을 또 포함하고 있고 이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또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유권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인물에 따라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은 소위 말하면 이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종종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선까지는 공천을 받더라도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에 이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특성이 내년 선거에서도 다시 좀 재현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역 시장 군수가 3선 도전을 앞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있나요? 네, 이 북부 지역의 9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개 지역에 현재 재선 단체장들이 재임 중인데요. 네. 예천의 김학동 군수, 상주의 강영석 시장, 이 봉화의 박형국 군수, 영양의 오도창 군수, 이 청송의 윤경희 군수가 재선으로 이 3선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단체장들입니다. 네. 당연히 이 모두 현재는 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가운데 오도창 영양 군수를 제외한 4명, 김학동, 강영석, 박형국, 윤경희 이 단체장들 모두 무소속으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권자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만약 당내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무소속 출마도 충분히 열려있는 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3년 전이죠. 김주수 현 의성 군수가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7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서 현재 3선 임기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건 왜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시장 군수 선거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3선이 되면 더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단체장을 2번 정도 하거나 3선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3선 단체장이 나오는 걸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 신영국 문경시장의 사례인데 이 신영국 시장의 경우에 2006년에 또 2010년에 문경시장 재선에 성공했다가 재선 임기 중에 사퇴하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하기는 했는데 득표율을 보면 41%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2차례 무소속으로 문경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다음에 결국 3년 전이죠.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아마 이런 점들이 작용하면서 내년 시장 군수 선거에 가장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들은 공천 과정에 따라서 현역인 무소속 후보와 또 이 보수정당 후보, 게다가 집권여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선 단체장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천 배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때문인데요. 현재 북부 지역에 초선인 단체장이 2곳 있는데요. 신영국 문경시장은 지금 3번째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3번 연임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신영국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도 상당한 득표율을 얻었던 터라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52년생이다 보니까 70대 고령이라서 이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공기창 안동시장 현재 초선인데 재선에 당연히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창 안동시장은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고서 선거를 치렀는데 3위로 낙선을 했다가 3년 전에 재소 끝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안동 예천 행정통합안을 최근에 또 다시 내던졌는데 안동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서 이 구도가 아주 좀 치열하게 형성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 이 지난 대선에서도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년 선거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도 되는데 민주당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장 선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경북도당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8년 3파전을 벌였을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상걸 전 행안부 차관이 2위로 아깝게 낙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던 이 권영세 당시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간에 입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도 이 중량감 있는 후보군이 앞서 언급했던 이삼걸, 이 권영세를 포함해서 이 권오을 현 국가보훈부 장관까지 상당한 후보군이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 있어서 민주당을 밀어줬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선물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안동 유권자들 사이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과 대선을 치르면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난주 도지사 선거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 결과가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북 지역 특성상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여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 국민의힘의 이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그러니까 이 전환길 씨를 중심으로 구도가 좀 짜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 부정선거와 탄핵 그리고 계엄을 두둔하는 쪽과 이 반극우연대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계엄을 두둔하는 쪽에서 당선자가 나온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단체장 선거가 양자 구도보다는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과 공석인 지역 상황도 살펴주실까요? 네. 현역 우위가 없는 지역이 두 곳인데요. 바로 영주 박남서 전 시장이 지금 직을 상실하면서 내년까지 단체장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무소속으로 시의원, 도의원 또 영주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경쟁력을 보였던 황병직 전 도의원이 올해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내부 경선도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김준수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의성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는 없지만 이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국회의원이 군의원, 도의원을 지낸 곳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지역이라서 이 다자 구도가 형성될지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내년에 있을 6월 3일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시장, 군수선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